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었기 때문에 그 대학도 4년 장학금 주고 용돈 준다 그래서 갔거든요. 그런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하겠다 했죠. 그러면서 저희 집 교수님이 스쳐 지나가는 말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미국에서 유학하니까 심리학이 대세더라. 너 심리학 좀 해봐. 우리나라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 붐이 이를 때 너도 한미천 잡을 수 있을 거야. 이제 저한테 되게 현실적 조언을 해주셔서 했죠. 아니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또 다른 게 있었어요. 다른 게 뭐가 있었냐면 제가 그래서 그래도 저 심리학은 싫고요. 저는 그럼 철학을 끝까지 할 수 있게 대부분 선배들이 어떻게 했냐면 윤리교육과를 가서 윤리교사 임용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철학 박사를 하시더라고요. 난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대부분 철학과 학부 졸업을 하면 대학원에 가잖아요. 대학원 교육대학원 가서 이렇게 자격 따면 되는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대학원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여기서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도 그걸 몰랐고 뭐 편입이란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그냥 수능을 무식하게 봐서 교원을 갔어요. 윤리교육과를 갔는데 지도 교수님이 저를 1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재입학을 했으니까. 그래서 왜 부르시지 하고 갔더니 너는 왜 왔어?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이제 막 얘기를 했겠죠. 근데 여름에 대학원에서 교육대학원 뽑아. 그러니까 그냥 거길 와. 그냥 힘들게 이렇게 굳이 4학년 뭐 다 할 필요 없어. 그래서 감사하다고 제가 알고 봤더니 제 지도 교수님 친구셨더라고요. 그래서 앞뒤 내용을 들어보시고 내가 제대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줬었는데 무식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이렇게 해달라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인맥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다가 상담교사가 이게 여기 쪽부터 좀 할게요. 상담교사가 세대가 있어요. 1세대가 교도교사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생활지도를 목적으로 이제 선생님들 중에 약간 좀 교련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격증을 막 주시고 종교 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가 절반 이상이 사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계 사립학교에서는 교목님 이라든지 왜 스님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교도교사 자격증을 되게 쉽게 따시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 역할을 하셨는데 1세대가 교도교사고요. 2세대가 심리교사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이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왔던 심리학이 대세더라 그러고 정권이 바뀌면서 왜 갑자기 선택 과목이 막 늘어났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심리학이라는 게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교사를 이제 했는데 학교폭력 사건도 많고 애들 자살도 되게 많이 하고 너무 심각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상담을 하는 애들을 국가로 넣어보자. 그래서 전문 상담교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교과를 가르치지 말고 상담만 하게 하자. 순수하게. 취지는 되게 좋았는데 요즘 이상해지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당시에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10대 자살률이 너무 많더라.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를 막 찍을 때가 2005년이었거든요. 계속 찍고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IMF 때 휘청하면서 청소년 범죄 재범률이라고 있어요. 그 재범률이 예전에는 20몇 %였는데 그 IMF 이후에는 40%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심각하구나. 30% 밑으로 20%대로 절대 안 떨어지고 35%에서 40%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담교사에 둬야겠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나타나면 대부분 돈과 사람이 들어가면 권력에 끼잖아요. 이제 상큼하게 끼는데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애들이 출산수가 줄면 교사를 안 뽑겠죠. 당연히 사범대를 나온 애들의 실직자가 너무 많고 애들 수가 주니까 남는 교사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원교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막 일본어 선생님 연수시켜서 국어 선생님하고 과학 선생님 연수시켜서 수학교사하고 막 이런 게 막 일어났었어요. 그러다가 이 교과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상담으로 보내자. 그래도 애들을 그렇게 오래 가르쳤는데 설마 상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교육부에서 후회하고 계세요.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괴롭다. 반성해요? 되게 반성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맨날 데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과원 교사들이 되게 막 이렇게 내가 경력이 한 25년 정도 됐는데 새파랗게 어디는 부장놈이 와서 나한테 뭘 시켰다. 나를 부상급으로 해달라. 이러면서 막 싸우고 왜 내가 교육부 니네가 시키는 정서행동 특성검사 해야 되냐. 니들이 해라. 막
이런 거 갖고 장학사랑 싸우는데 대단했습니다. 네, 장학사랑 싸우는 걸 봤는데 파이팅이 너무 싫더라고요. 애들이랑 상담하실 때도 저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민 되게 많이 됐어요 진짜. 그래서 교사 중에 희망자를 연수를 받았는데 6개월이면 됐어요. 6개월에 60학점인가 100학점만 들으면 되는 거였고, 이제 이게 광원교사 확 돌리는데 한몫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범대를 나왔는데 교사 자격증은 있는데 임용고시 경쟁률이 너무 높아지니까 교사가 안 된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양성과정으로 뽑은 거예요.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국가에서 1년을 가리키고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뿌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받은 거죠. 저는 철학교사 자격증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교원대학교 자퇴하기 전에 이제 휴학을 하고 노량진에서 대학원 가려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윤리라는 게 뭔지도 철학 파트 안에 윤리가 있으니까 모르니까 윤리랑 교육학을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거 한다니까 저는 사실 윤리를 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안정된 교사를 한 다음에 철학을 공부해야지 이런 야심찬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거나 일단 돈을 벌자 이러면서 저 일단 모든 시험을 다 잘 봅니다. 수능도 그럭저럭 잘 봤지만 머리는 안 좋고요. 정말 공부를 해서 어떻게 들어가서 자격증을 따고 임용을 육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전공자를 아닌 사람을 뽑았을 때 나타나는 폐해가 뭐겠어요. 국가에서 기대를 했던 건 생활지도는 생활지도 부장이 다 하잖아요. 막강하신 분이 이제 야 너 왜 교복이 짧냐, 화장은 왜 했냐, 너 왜 담배 피냐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 담임들이 뭐 힘든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우리나라는 담임 제도가 있잖아요. 외국은 없지만 담임 선생님들이 너 혹시 뭐 힘든 건 이거 뭐 잘하진 않지만 대충 물어보고 좀 지지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학교에서 원했던 건 치료급이었던 거예요. 애가 좀 뭐가 들리고 보이고 막 이런 애들을 좀 판가름해주고 진짜 많아요. 근데 되게 생각보다 훨씬 많고요. 제가 아까 전에 박한남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애들이 막 몰려들어서 진짜 참새 때처럼 쫙 붙어서 막 뭐라 해요. 그런 애들은 건강한 애들 그나마. 그런데 이제 음습한 곳에서 화장실에서 혼자 물고 막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찾아내서 걔를 이제 설득해서 병원을 보내고 걔를 관리해주고, 다른 선생님들이 일반 학생들을 상담하고 생활지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뽑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뭐 25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 돌리고, 그 다음에 전공자 아닌 애들 돌렸어요. 저 실습 하나도 안 하고 학교에 발령나진 않고 저 기간제 6년 했거든요. 하나도 안 하고 당장 학교에 갔는데 제가 뭘 알겠어요, 사실. 걔네가 호소하는 문제들이 어떤 건지 전혀 모르니까 학교에서는 얘네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정말 관리자들한테 평판이 나쁘니까 안 뽑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막 안 뽑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이게 되게 이슈 됐을 때만 뽑는데, 뭐 대구 중학생 그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유서 길게 쓰고 자살했을 때 막 500명 한꺼번에 뽑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번 정권에서 갑자기 확 뽑고, 그렇게 이슈별로 뽑는 거지 한 번 많이 뽑고 전국에서 한두 명 뽑다가 이슈가 빵 그러면 이게 한 번 뽑고 또 이렇게 하고 맨날 그래요. 이제 그런 지금 현재 좀 문제들이 좀 많은데 요즘은 그래도 좀 정리가 많이 되고요. 이제 전공자들 중에서 교직이수 하신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요즘은 좀 예방교육의 질도 좀 좋아졌고 상담의 질도 좀 좋아졌고 연계도 좀 잘 되고 그러는데 아직도 과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학원에서 배울 때 상담은 좀 정상 학생들이 발달과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를 중심으로 배우고 1대1 상담으로 하지, 이렇게 중학교에서 갑자기 막, 저는 처음에 근무했던 곳이 평택이었는데 운이 나빴어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좀 전반적으로 운이 나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이해찬 1세대를 겪으면서 이제 갑자기 막 바뀌더니 대학을 가고 이제 취직할 때쯤 되니까 뭐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윤리교사까지 가려고 했겠죠. 취직을 딱 평택으로 했는데 그때가 쌍용차 사건이 빵 하고 터졌을 때였어요. 막 맨날 막 여기 까만 연기 막 나고, 사회가 그렇게 흔들리면 모든 애들이 되게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아버지들도 많았지만 거기 협력업체가 있어서 평택경제의 4분의 3이 몰락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돈 갖고 많이 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율 높아지고 집에서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어디 갈 때
내가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막 하게 되면서 자해를 겁나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여고에 있었습니다. 남고에 있었으면 경찰서를 갔었을 텐데 여고는 자해를 많이 합니다. 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자해하는 거예요. 칼로 막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다른 애들이 그걸 몰라준다. 그래서 내가 자살을 한 다음에 내 시체를 돼지들, 그러니까 소 도축하면 이렇게 걸어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다 보여주고 싶다.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런 애들이 종류별로 되게 많았었어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가면 좋은 점이 있어요. 상담할 때 애들이 말이 통해요. 근데 나쁜 점이 뭐냐면 막장 드라마를 찍어요. 막장 드라마에서도 안 나올 만한 퍼스트, 세컨드, 서드 막 이렇게 해가면서 그게 동성애였어요. 그래서 근데 또 저희 교장님은 기독교시예요. 기독교시고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고 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학교 상담을 저희가 배울 때도 그렇고 지금도 전문 상담교사들이 주장하는 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지도의 한 형태다. 그다음에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하고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셔서 개방적이고 타당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되게 좋은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100% 위기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냥 그래도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오는 착한 애들도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근데 퍼센트가 낮아서 그렇지 오긴 오는데 상담 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한 애들이 내가 위기 자살, 아동학대, 성폭력, 저 요즘에 제일 핫 이슈가 도박이랑 그 마약이거든요. 그런 걸 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진 못했어요. 해봤자 학업 스트레스, 부모님과의 갈등, 여자애들과의 그 미묘한 신경전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막 하루에도 여기서 아카데미 평화로운 학교팀에서 근무하시잖아요. 평화롭지 않은 곳인데 평화로운 학교팀에서 자살 관련된 보고가 오면 요즘은 시스템이 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학교에서 학생이 자해나 자살 고의 시도를 했다 그러면 거기 학교 담당자 대부분 상담교사나 생활지도 담당자나 누군가가 얘를 면담을 하고 주변에 수소문을 해서 10장짜리 보고서를 써서 지역청으로 보내요. 그럼 지역청 장학사가 조사를 하고 제가 미센터 실장이거든요. 저한테 공람을 해줘요. 그럼 제가 그걸 보겠죠? 그럼 그 학교에 나가야 돼요. 나가서 어떻게 되셨나요? 무슨 일이신가요? 도움이 필요한 건 뭔가요? 선생님 충격받은 애는 누구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뭔가 이렇게 대처를 하고 저희 장학사님은 이걸 막 열심히 정리해서 본청으로 보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올해 3월부터 지금 어제까지 온 게 한 27건이었어요. 자살을 한 애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자살 시도, 자해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다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학생이 자살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을 면담을 해요.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은 넋이 나가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 면담하고 학교에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유품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심리부검이라고 해서 자살한 애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내기 어려워요. 그 이유가 보호자들이 연락하지 마라, 걔는 내 자식 아니다. 그러니까 부모보다 먼저 죽은 애는 이렇게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한국적 분위기도 있고 종교적 분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가서 왜 죽었냐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학교에서는 살아남은 애들에 대해서 좀 많이 지원을 하지 그 집을 지원하는 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부분 해요. 이제 거기서 유가족 관리도 유가족 상담을 이쪽이 희망하면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 상담하면서 정말 기가 빨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상담하다 학생도 자살했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한 4년을 받았는데 4년 받으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제 슈퍼바이저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행히. 그분이 그분은 좀 저랑은 안 맞는데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인간적으로 존경하는데 내 자식이었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약간 좀 복잡 미묘한 사람인데
그분이 조현증, 그러니까 그분은 심리학을 토대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정말 정통 심리학파고요. 저는 좀 여러 가지를 거쳐서 진짜 생업을 목적으로 이걸 뛰어든 사람이죠. 그분은 이제 숭고한 목적과 이상과 이런 걸 있어서 자신의 전문성을 최대한 그쪽에 쓰고 계세요. 제가 제 자식이었으면 정말 무라가 치밀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해줬던 말 중에 딱 요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상담이든 심리치료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가는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삶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같이 그걸 믿고 둘 다 같이 믿고 그 길을 향해서 가는데 그 길이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한다. 진짜 지옥을 뒹굴면서도 희망이 있다는 믿음으로 같이 가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상담자만으로는 되지 않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모두 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 중재도 상담자가 해야 된다라고 그분은 믿으셨고 저는 관리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관리자는 저보다 월급도 많은데 왜 그는 놀고 제가 여기 설 수 없죠. 저 관리자에게 이 모든 것을 미룰 겁니다. 어쨌든 환난과 고통을 함께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이제 이런데 문제는 이걸 안 배우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되게 괴롭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학교 상담의 역사는 봤고요. 아마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제가 고생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2012년에 그러니까 제가 근무했던 곳이 좀 안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평택이 그때 한창 힘들 때 평택이 있었죠. 화성 오산에서 좀 오래 근무를 했는데 서울에 사시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서울에 갔다가 결혼을 해서 살겠죠. 그러다가 이제 뭐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고 뭐 실직을 하고 뭐가 되면 좀 싼 곳으로 내려오는데 그게 대부분 화성 오산이에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휘청거릴 때 내려온 집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싸우시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가정 폭력도 좀 많고 술도 많이 드시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 가운데 애는 이제 막 심리적으로 여자애들은 대체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가출하고 뭐 성매매하고 이쪽으로 많이 빠지고 남자애들은 때리고 부시고 훔치고 오토바이 막 이쪽으로 많이 가고 그랬었거든요. 거기서 일하다 보니까 죽겠는 거예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만나는 애들마다 다 진짜 이거는 정말 위기구나. 맨날 경찰서를 내가 들락날락 거리고 병원에 애들을 맨날 데리고 가야 되는데 걔네를 또 잡으러 가야 되는 건 거예요. 너무 힘들구나 생각을 해서 난 반드시 임용을 본 서울로 보겠다. 여기보다 낫겠지 생각을 왜 했냐면 제가 근무했던 곳에 정신과가 수원에 나가야지만 있는 거예요. 그 시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택엔 있긴 있었는데 거기 알코올 전문 병동이었기 때문에 애들이 가기엔 좀 문제가 있었어요. 아 이게 여건이 좀 좋은 데서 일해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여건이 슈퍼비전을 받으려고 그래도 제가 좀 자문을 받으려고 그래도 다 전문가들은 서울에 있으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서울로 가야겠다 그래서 서울로 시험을 봤는데 운 좋게 붙었죠. 그래서 그래서 좀 고생을 덜 하겠구나 이제 발령을 받아서 처음 갔는데 제가 출근하고 그 다음날 경찰서를 갔어요. 전 그때 알았어요. 서울도 장난이 아니구나. 너무 괴롭구나 해서 상담을 할 때 저희는 대부분 대인관계만 훈련을 받고 대부분 가요. 대인관계나 정신건강이나 이쪽을 가는데 막상 갔더니 뭐 자살 위기도 있지만 제가 제가 학교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삼각산 중학교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탈북, 다문화 이런 문제 되게 심각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 되게 심각했었고 아동학대 당연히 심각했었고요. 하루는 옆 학교 남학생이 저희 학교 여학생이랑 남학생이 여학생이랑 사귀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애가 그 동네 짱이었어요. 이제 강북구를 책임지는 아이였는데 어느 날부터가 저희 학교 위클래스에 걔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쟤는 누굴까? 전화가 안 나. 전 그 생각했거든요. 아니더라고. 우리 학교 되게 이쁜 여자애가 아버님은 경찰이셨는데 걔랑 이렇게 사귀는 애였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가 없으면 학교로 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여자친구의 학교 생활을 위하여 자기가 여기 있어야겠대요. 되게 로맨틱한가? 그래라 담배 냄새는 많이 나고 좀 술 먹고 눈은 풀려 있는 것 같다만 내가 뭐 우리 학교 애가 학교를 다니고 뭐 그렇다는데 그냥 봐주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걔가 이제 있으면 노는 애들이 상담실 있으면 되게 좋아요.
참새 같은 애들이 안 와요. 무서워. 일단 무섭고, 그러니까 걔가 이제 걔네들이 막 시끄럽게 막 야 조용히 해라 나 머리가 물린다고 조용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살아야겠고 그러니까 그냥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학교에 일진 애들이 쫙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걔네들이 어디 안 나가고 여기 있고 뭐 다른 학교 애가 좀 있는 건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얘가 사고 치는 건 아니고 담배 필 때는 예의 바르게 학교 밖에 가서 그러니까 그럼 걔는 자기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학교 전화 왔어요. 얘가 온 거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갔는지 적어서 보내달래요. 출석으로 인정하겠다고. 아니 그 학교는 걔가 유급이 될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학교에 우리 탈이 있으니 우리가 출석으로 인정을 하자 그래서 그 정도였구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걔랑 얘기하다 보니까 또 노는 애들은 노는 애들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걔네들이 그 과정으로 가기까지 막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 뭐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과 어머님이 또 조현증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조현증이 있으면 365일 미쳐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멀쩡하다가 전조기가 있어요. 약간 좀 이 사람이 강박이든 불안이든 뭔가 기분 변화가 막 심해지다가 확 발병을 해서 이제 현실 감각이 없어지고 그러고 다시 좀 이제 나아가고 이게 계속 무한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 좀 더 심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러면 조현증이 있으면 종류마다 다른데 그 어머니 피해의식이 되게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너 내가 이상하지?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상하지?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니까 자식들이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이상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어머니가 나 이상하잖아. 너 왜 내가 이상한데 이상하다고 말 못해? 내가 그런 것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 너 나 그렇게 무시? 너 나 죽이고 싶지? 그래서 칼을 들고 와서 날 죽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러니까 물론 그 엄마 그 아들한테 못 그러시고 딸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엄마 나한테 왜 그래? 나 안 할 거야 그랬더니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딸이 찔른 거예요. 근데 걔가 민첩하게 청소년은 민첩하답니다 여러분. 민첩하게 도망쳤어. 다행이죠. 그래서 그 남자애가 세상에 딴 애가 그랬으면 정말 개패듯이 패서 반쯤 죽여놨을 텐데 자기 엄마니까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돈을 싹 털어서 누나를 병원에 데려갔죠.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로 이제 신고하고 그랬는데 아동학대, 그러니까 청소년 복지 되게 중요한 게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도 그 집이 정말 가난하기 때문에 전화기가 없었어요. 그다음 걔도 휴대폰 당연히 없겠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개입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걔가 그냥 얘기했을 뿐이지 정말 찔렀는지 눈으로 확인된 것도 아니고 정말 찔림을 당한 누나가 경찰에 신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사도 안 해요. 저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찾아봤더니 폭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합의가 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할 의사가 없으면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조사 자체도 안 하고 처벌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법도 그렇고 보호할 것도 별로 없구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장기 입소 기간도 사실 없고 그래서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겁나 받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걸로 제가 일을 했나를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큰 덩어리가 한 6개 나오는데 첫 번째 가족 문제인데 알코올 문제 꼭 나와요. 알코올이든 도박이든 중독 문제 꼭 나오고 그 집은 대부분 경제가 파탄이 되어 있고요. 집안에 한둘은 정신병리가 계시고 이게 되게 요즘 핫이슈인데 부모가 애들을 겁나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이 크면 부모를 겁나 당연히 때리겠죠. 돈도 삥 뜯고. 제가 요즘에 범죄심리학과 다니기 때문에 막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랑 일본이 사회구조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살인율을 봤더니 우리나라의 살인의 40%는 가족이에요. 이상한 거에서 이렇게 식구들끼리 죽고 죽인단 말이었어? 이제 이러면서 일본 범죄 백서라고 있어요. 일본 범죄 그 분석한 표를 쫙 읽어봤더니 요즘에 청소년 파트에 아예 묶여서 나온 거 첫 번째 마약, 두 번째 가정폭력인 거예요. 가정폭력은 청소년 범죄의 가정폭력은 청소년이 주체가 돼서 가족을 존속폭행하거나 때려 부셨거나 뭔가 했을 때 그렇게 파트가 묶이는데 이게 점점 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늘겠구나. 다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좀 한 10년 정도 항상 사회 문제는 뒤에 이렇게 10년 요즘 좀 짧아진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내 자식이니까 신고하지 아니야. 좀 그런 게 좀 더 많다 보니까 살인율로 나타나는 것 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 문제로 상담 되게 많이 했었고요. 엄마들이 맨날 오면 얘가 나 이렇게 때렸다고. 한 중학교 3학년쯤 돼서 덩치 큰 엄마들이 약간 덩치 큰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상관없어요. 머리채 잡고 여자애들은 엄마 머리채 잡고 그렇게 따귀를 많이 때렸었고 너무 힘들어. 제가 그러니까 교육청을 간 거예요. 학교는 너무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런 문제로 오는데 또 그러면 사실 어떻게 얘를 치료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정신과에 대한 인식이 되게 나쁘세요. 정신과 하면 언덕 위에 하얀 집에 우리 애가 왠지 이상한 옷을 입고 거기서 막 철창에서 이러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으시니까 절대 안 간다 막 이러시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 그런 이렇게 같이 지옥에 등구는 기분이었고 자살 및 위기인데 자해 위협, 아동학대 다 포함되는데 애들 중에 정말 자기가 죽고 싶어서 자해하는 애들도 있지만 나 이렇게 힘들어. 또 플러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 내 뜻대로 해. 이게 조종이 들어간 애들이 꼭 있어요. 그런 애들은 자기가 자해한 걸 사진 찍어서 너 나한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내가 너 때문에 자해했어. 그리고 막 보내요. 막 반톡에도 올리고 막 이러고 막 그렇거든요. 그럼 그런 애들을 저는 항상 잡아와서 병원에 가자. 안 돼요 막 찾아서 그러면 그런 거 쫙 해서 선도위원회를 열었어요. 불건전한 SNS 활동. 아니 정말 처벌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는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얘가 이렇게 역기능적인 행동을 할 때는 그 집에도 그 개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경우가 꽤 많았었어요. 약간 좀 이렇게 기질적으로 이렇게 병리가 있는 가게라서 얘가 얘 혼자서 집에서 진짜 잘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얘가 안 맞아서 그런 애들은 그냥 부모랑 협조해서 가면 되는데 얘도 안 그래도 기질적으로 충동적이고 위험한데 가족들도 얘가 물론 그 이유가 있어요. 얘가 지 맘대로 하려고 성격이 더러워서 이러는 거라서 길을 꺾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부모님들이 좀 더 많으세요. 그런데 뭐 학교는 걔가 뭐 집에서만 혼자 있으면 상관없지만 학교에 나와서 다른 애들한테 그렇게 영향을 미칠 때는 학교는 제대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땐 저희 교장님을 항상 불러서 이제 저는 이렇게 막 자극적으로 쓰는 걸 되게 잘하는 편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겁나 자극적인 걸 되게 잘 쓰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부들부들 떠시면서 이런 애가 있냐고 막 이러면서 맨날 불러라. 부모를 불러라. 그래서 막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학교도 지치는 거예요. 부모님의 행동을 변하지 않으시고 얘를 뭐 치료받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네가 뭐 치료비 줄 거냐 이렇게 사실 할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해서 뭐 학교폭력이든 정말 자살을 하든 이제 막판엔 어떻게 되냐면 그런 애들이 참 드물긴 한데 이게 또 해마다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00년생들이었는데 98년생들은 그래도 좀 괜찮았고 99년생들은 거칠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몸에 손대진 않았는데 00년생들이 정서행동특성검사라고 하는데 관심군이 갑자기 78명이 나온 거예요. 한 학교에서. 그래서 대부분 학교에서 한 20몇 명 나오는데 78명 많이 나온 거거든요. 괴롭다. 애들이 왜 그랬을까. 그래서 한 명씩 면담을 하는데 한 명씩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한 명은 여기 정신 그거 안 났군요. 70억 인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죽이려고 하는 조직의 우두머리다.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막 자신의 망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걔 되게 공부 잘하는 애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이렇게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정말 저희 상담 교수님들이 맨날 뭐 청소년 상담은 뭐 걔네가 상담이 되겠어. 그게 상담이 아니라 전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길 되게 바랬는데 이분들이 청소년 상담 쪽을 또 전공하신 분이 아닌 경우도 꽤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안 됐었는데 어떤 애가 하루는 선생님 저 컵이 다 깨져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가 눈병이 있나 보다. 안과를 가라 이렇게 했죠.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저도. 조현증이 정말 심해지면 이게 다 깨져서 보인대요. 그 다음에 날씨가 되게 추운데 애가 막 땀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원래 땀을 많이 흘리니까 쟤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조현증이 생기면 자율신경계에도 이상이 오고 걔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무식하니까 다 같이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걔네 집을 어떻게 잘 설득을 해서 저희 학교에서 정말 큰 돈을 들였어요. 부모님들이 또 눈이 높으세요. 제가 봤을 때 임상심리 전문가면 다 괜찮은데 아니래요. 꼭 X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겠다 그러면 저요 정말. 근데 또 자기 돈으로는 또 꼭 안 받으세요. 애한테 쓰는 게 인색하신 경우가 있어요. 집이 안 가난해도. 그래서 저희가 교장의 판공비를 뜯어서
교장 선생님이 큰 결단을 내리셨어요. 왜냐면 맨날 제가 뭔가 기한을 올릴 때마다 읽으시면서 자기 수명이 계속 주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출근을 하다 버스를 타러 오면 이 버스가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너무 저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교장 선생님도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해해요. 저도 그때 막 출근할 때 울면서 출근했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 78명 중에 두셋이잖아요. 그 78명은 다 가지각색으로 있었는데 그 책 제목 안 나는데 뭐 행복한 집은 다 비슷하게 행복해 보이지만 불행한 가족을 들여다보면 가지각각 다 사연이 있대 뭐 불행하다 뭐 그런 책 내용이 구절이 있다면서 맞는 얘기예요. 그 78명이 다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애들이 가족 문제 있고 자살 고익인데 학교 폭력도 하겠죠 당연히. 내 인생이 힘든데 눈빛이 마음에 안 드니까 때리고 기분 나쁘니까 따기 쪽 좀 때리고 따기 때리니까 뭐가 그렇게 나빠요? 그럼 저한테 막 덤비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그런 자기가 그렇게 범행을 저지르니까 가해를 주니까 다른 애들이 걔 또 피하고 따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또 외롭고 이제 이렇게 되고 교우 문제 여자애들 진짜 무서워요. 배신 음모 그리고 남자의 끼면 치정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또 저희가 또 5학교가 얽힌 치정 사건이 있었어요. 막 하나씩 파는데 막 막장 드라마를 매일매일 찍고 걔가 나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다 카톡 100장을 출력해갖고 온 거예요. 그거 한 개씩 읽으면서 얘는 졸업할 왜 중1 때부터 고3, 중3 때까지 이럴까 그래서 맨날 이런 거 읽으면서 어떤 게 범죄 피해고 어떤 건 네가 그냥 정서적으로 괴로운 거 그런 피해를 분리시켜주면서 정말 괴로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또 지능이 괜찮으면 상담하고 약물 치료받으면 되게 빨리 좋아져요. 근데 되게 슬픈 게 지능이 애매하게 낮은 애들이 있어요. 지적장애랑 혹은 경계선 지능이라고 있는데 평균화해서 경계선인데 이런 모든 문제가 다 껴있으면서 그러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음란 채팅을 하고 채팅을 해서 만난 남자가 괜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 기억에 의하면 채팅을 해서 만난 남자 중에 멀쩡한 사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오빠들이 이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걔는 기분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정말 너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싶으니 몸을 좀 찍어서 보내봐. 그러면 해맑게 웃으면서 또 찍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뭐 얘가 좀 이상하게 나오고 막 이러면 또 울면서 이 오빠가 저한테 이상하게 그래요. 그래서 그래? 뭘 보냈는지 막 보면 동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범죄로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러면 저는 정말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제가 그 모든 것을 짧게 3년 6개월을 다 겪고 교육청으로 나왔는데 대부분 찾아보면 얘가 진짜 고등학생인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 남자애가 고등학생이나 얘가 말한 그 나이인 경우도 있지만 한 50% 정도는 성인인 경우도 꽤 있었어요. 그러면 이 여자애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 오빠는 되게 착한 사람이고 착하다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상담할 때 제일 중요한 구체화시키는 거잖아요. 감정을 타당화하고 이제 구체화시키는 것도 물어보면 그 오빠가 자기 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빈약한 인지 능력을 가진 것을 보았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가리키고 근데 그런 애들이 또 그러니까 걔가 저랑 사이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여기 온 거 좋았잖아요. 지 친구들 다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가지각색의 고통을 가진 애들이 이렇게 다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교 상담실에 뭔가 애들이 바글바글하다. 그 상담실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건 맞는데 거기 있는 직원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지적장애 학습장애도 있어요. 저는 요번에 교육청 학습장애가 있다는 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지만 글씨를 읽는 게 너무 느린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력을 물어봤더니 아버지는 아예 글을 못 읽으신대요. 이게 다 깨져 보여서. 그 다음에 언니들도 그렇고 자기는 읽을 수는 있는데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혼나고 엄마한테도 혼나고 애는 되게 우울하고 이런 상황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려주는데 되게 보람이 되죠. 근데 이런 문제가 다 있으면서 이제 교권 침해를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권 침해하면 뭐 선생님한테 좀 욱하고 덤비고 뭐 네가 뭔데 나한테 막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희가 저희 학교 여학생은 좀 거친 애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을 있을 거 아니에요. 중학교는 교시마다 이렇게 선생님 바뀌시잖아요. 따라가요. 그래서 창밖으로 걔 째려봐요. 그걸 눈이 마주치면 씨발하고 가요. 그거를 3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선생님 정말 괴로워요. 그리고 어깨빵 하고 가고요.
그다음에 뭐 차 이렇게 긁는 것도 있고요. 이제 그 정도로 하는 애들은 그래도 좀 머리가 있는 애들이에요. 머리가 좀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저 선생님이 날 미워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전 안 쳐다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좀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요즘에 제가 맡고 있는 게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인데 요즘 초등학교 핫 이슈는 선생님들을 때리는 거예요. 물어 뜯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핥히고 머리채 이렇게 하고 그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자기 분에 안 풀려서 울고 소리 지르고 이런 애들이 한 열댓 명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관리하는 것도 제가 그 일을 받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그 정도 되면 뭔가 그러니까 제재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사실 있는데 안 하시는 것도 좀 있어요. 뭐 통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부분 그 끝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해서 왜 눈빛이 독특한 애들 있잖아요. 제 뭔가 사회에 적이가 있다 이런 걸 확 느끼는 애들 있거든요. 그럼 뭐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한다든지 부모님이 뭔가 개입한다든지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고 내가 학교 보냈잖아. 니들이 내가 뭐라고 하니까 애가 말 잘 듣더만 니들이 무능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도 꽤 계세요. 그러면 사실 법대로 그냥 룰대로 정해진 대로 가시면 되는데 약간 좀 우리나라는 아까 전에 제가 가정폭력 얘기도 했지만 어떻게 부모가 아이를 신고해도 있지만 어떻게 선생이 애를 매정하게 그럴 수 있어. 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재는 없고 이 상태로 몸은 커서 중학교 오고 고등학교 오고 이게 문제가 되죠. 근데 이거를 다 상담교사가 다 어딘가에 다 껴있어요. 뭐 위기관리위원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무슨 위원회 다 껴서 이런 걸 다 같이 괴로워하면서 굴러가고 있는 거죠. 제가 교사 하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던 게 아동학대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이 애를 너무너무 많이 때려 신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학교에 왔는데 다 새카맣게 되어서 오니까 얘 오늘 집에 가면 정말 맞아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학교에다 전화해서 뭐 네가 뭔데 뭐 그런 얘기서부터 이제 막 욕하고 그다음에 너 반드시 죽이러 간다 기다리고 있으라고. 근데 다행인 게 제가 호전적이에요. 다행히 좀 호전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 오시면 인생은 실전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겠다. 뭐라고 이제 슈퍼폴리스 부르고 근데 이 새끼 반드시 감옥을 보낸다. 너 애 때리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아동학대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요. 애를 훈육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했다 이거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 때릴 때는 형량이 높아지거든요. 반드시 이 새끼를 인생의 실전이라는 걸 알려주겠다. 이제 내가 선생을 할 수 있고 없고는 그 다음에 생각할 거예요. 그때 이제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약한 사람만 때리는 못된 놈이 있구나 이제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약간 집 식구들이 제일 약하잖아요. 사실 애정을 기반으로 해서 제일 약하니까 더 많이 때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교사로서 필요한 역량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발단과 병리예요. 그러니까 저 모래놀이 치료도 되게 열심히 배웠어요. 제가 중학교 때 너무 힘들어서 근무하는 동안 2008년에서부터 2016년 2월 말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번 다시 학교는 가지 않겠다. 그래서 위센터 교육청으로 들어왔는데 그 교육청에 들어갔더니 초등학생 애들만 잔뜩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 초등학교를 한 번도 상담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발달심리랑 이제 아동에 맞춰진 정신병리를 겁나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놀이 발달을 공부를 하는데 애들이 모래놀이 치료를 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애가 왔는데 막 공룡이랑 뭐 온갖 전쟁 도구를 들고 와서 다 죽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되게 심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혼자 할 수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애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얘가 폭력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을 계속 때려갖고 온 애라면 특히 더 그런 생각을 들잖아요. 근데 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놀이치료 슈퍼바이저한테 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기들은 전쟁놀이를 겁나 한다. 죽이고 끊임없이 죽여야 어느 날부터 이제 화해와 상생이 나오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라. 이건 얘가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전까지는 얘가 되게 심하구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도적으로 근데 좀 요구되는 게 좀 다른데요.
제가 공무원이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법과 매뉴얼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 바로 처벌이에요. 그리고 그 조직도 휘청휘청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애가 자해를 되게 많이 해서 막 사진 찍어서 애들한테 보내고 이러면 제가 슈퍼비전을 되게 여러분한테 받았었어요. 왜냐면 전 의심이 많은 여자이기 때문에 인간 신뢰가 좀 낮아요. 의심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도 유명하다는 사람한테 일단 다 받아보고 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이 사람이 얘기하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 중에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만 취사 선택을 하는 편이었는데 한 임용이 되고 나서 3년 동안에 제 월급의 절반은 교육비였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생돈 내고 하는 거예요. 정말 눈물을 머금고 했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정말 그래서 되게 노여워했는데 어쨌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자해하는 애가 있고 자살하겠다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좀 히스테릭하고 조종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하는 거면 네가 전문가로서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라는 슈퍼바이저가 있어요. 뭐 보고하지 말고 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라는 슈퍼바이저가 있는 반면에 저는 교육부 소속이잖아요. 만약에 그걸 보고하지 않고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상급자에 대해 보고하지 않으면 전 징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통합이 된 사람이 전문 상담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교육받고 그냥 발령받았을 때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슈퍼비전 받으면 좀 그러니까 내담자 중심이 훨씬 더 많은데 저한테 월급 주는 사람은 내담자가 아닌 저희 교장이잖아요. 그럼 이제 교장말 많이 들어야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거 없이 그냥 오니까 정체감에 혼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힘들지만 사실 학교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뭔가 좀 잘해보자 해서 위 프로젝트라는 게 생겨서 단위 학교에는 위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처는 위 센터가 있고 이제 시도 교육청 단위로는 위 스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랑 이모션이랑 교육의 합성어로 위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오신 직원분이 저희 센터에 계신데 미국에서는 저 위랑 뭐 미국 영어로 뭐 쉬할 때 하는 발음이 되게 비슷하대요. 어떻게 저런 후진 이름을 붙일 수 있냐 이러면서 막 저도 막 뭐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뭐 학생 자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고요. 교육부에서도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국심리학회에다가 돈 주고 연구하라 시켰는데 결과가 뭐였냐면 학업 중단한 청소년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제일 많은 이유로 학업 중단을 하는 이유는 그냥 유학이에요. 미인정 유학인데 그냥 학업 중단 애들의 40%가 소년원이나 교도소를 가더래요. 생각해보세요. 제일 많은 이유는 유학인데 그냥 전체를 따졌을 때 40%가 소년원이나 교도소면 부적응해서 나간 애들은 대부분 범죄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좀 학업 중단 청소년도 줄이고 애들을 보호하고 애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하기 위해서 뭔가 학교 안전망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학교에는 예방 및 스크리닝에 위한 위클래스를 단위 교육청에는 심층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위센터, 시도교육청 단위로는 기숙 및 치료를 위한 위스쿨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현대는 위스쿨 제외하고 좀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클래스에 있는 인력이랑 위센터에 있는 인력이 스펙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심층 상담 쪽이 잘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급여가 같거든요. 급여가 같으면 전 항상 모든 전문성은 돈과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급여가 같기 때문에 똑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은 위스쿨 못 줬어요. 이유가 뭐냐면 혐오시설이라서 위 센터 들어오는 것도 각 학교 교장들이 반대하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요. 그렇게 이상한 애들이 와서 우리 동네 아파트에서 뛰어내 죽으면 어떡하냐, 특별교육 받으러 온 애들이 우리 애들 삥 뜯으면 어떡하냐 해서 겁나 반대하시기 때문에 짓기 되게 어려워요. 학교와 그러니까 상담 전문가들이 보는 학교 상담은 요즘은 좀 없어졌는데 교장 선생님들은 좀 하는 일 없다고 많이 생각하세요. 애랑 노닥거린다라고 좀 많이 생각하시고 전문성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고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비밀 보장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일단 훈련을 제대로 다 받고 들어오는 시스템도 아니고 학교 교장이 나한테 나는 이런 기조로 학교를 이끌어 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교장 선생님 만나면 얘 이번에 새로운 성낙연입니다. 그럼 아 그래 열심히 하고 애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알지 그러면서 가 이렇게 그냥 얘가 바라는 게 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괜찮아요. 우리 교육장님 못 보시겠죠? 저는 학교 집단은 쓰레기통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의사결정 모델을 할 때 합리적 모델 있고 직관적 모델 있고 뭐 있고 근데 쓰레기통 모델이 있어요. 그냥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야 털어 뭐 나오냐 아 이런 거 있어? 야 이걸로 해 막 이렇게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전문성이 발현될 수 없는 환경 더하기 이런 뭔가 도움이 필요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이 많으면 제가 봤을 때 돈으로 때려박으면 뭔가는 되는데 돈이 있는 집단도 아니에요. 교육부는 돈이 없습니다. 그냥 뭐 세금의 국세의 19.2%인가? 하여튼 몇 프로를 그냥 교육부에다 주면 그 교육부에서 그 돈 갖고 다 쪼개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인건비고 사업비도 별로 없고 근데 제가 봤을 땐 되게 비효율적인 조직인 것 같아요. 어쨌든 비효율적인데 돈은 없고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쥐어짜서 하라고 그러고 되게 무료 되게 좋아하시고 무료 플러스 자원봉사 좋아하는데 눈은 되게 높아요. 나 쓰레기잖아. 진짜. 그래서 이제 실상은 이제 학생 자살, 범죄,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전문상담교사든 전문상담사든 일단 다 데리고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학교 최고 말단이란 말이에요. 말단이 무슨 결정권이 있어요. 경력도 사실 좀 없는 경우가 좀 있고 그리고 전문상담교사와 만나는 애들이 대체로 다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 그 학생들의 상담 내용이 대부분 비밀이거든요. 비밀인데 그 내용을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봤을 때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최고의 정치력을 가진 애들이어야 돼요. 어디까지 말해서 얘를 나의 편으로 만들고 얘가 떠나지 않게 하면서 얘한테 도움이 되게끔 그 엄청 짱구를 돌려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가르쳐주고 그냥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비밀이에요. 그러면 쟤 분명히 아무지도 않을 거야. 바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거의 학교 상담은 전쟁터 때 제가 느낀 거는 전쟁터에 붕대 한 개 주고 야 쟤네 어떻게 해봐 이거예요. 애들 막 팔다리 떨어져 나고 막 죽는다 그러는데 그냥 붕대 하나 들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학교의 룰과 상담 전문가의 룰이 되게 달라서 어느 쪽 룰을 적용해도 무능하다는 소리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별로일 수밖에 없는 현장에다 놀아놓고 이제 무시하고 온갖 일을 다 떠놓게요. 왜냐면 얘는 수업 안 하거든요. 교사들이 봤을 때는 교사라 하면 지식을 전수하는 사람인데 지식을 전수하지 아니하는 그냥 잉여 인력이야. 그러니까 애들을 잘 돌봐줘야 돼. 내가 힘든 애를 보냈으면 네가 얘를 진짜 100%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오은영 박사처럼 바꿔갖고 나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넌 무능한 애인 거예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법을 겁나 열심히,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전 법을 되게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자들을 설득할 때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좀 바뀌긴 했는데 관리자분들이 저한테 전화하면 얘가 자살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학교 옥상 문을 계속 열고 다닌다. 근데 요즘은 다 잠겨 있잖아요. 뛰어내리진 못했지만 이렇게 위험한 애를 우리 학교에 배치를 해놓고 왜 교육청이 해주는 게 없냐.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위센터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하시는 관리자 꼭 계세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교감 선생님께서 많이 힘들고 당황하셨나 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교사로서, 공직자로서 부모가 애를 원래 교육해야 되는데 자연법적 교육권이 부모에게 있는데 우리는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안타깝지만 그렇다. 그리고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학생이 이 학교에 배치된 것은 그 학교가 명문 땡땡 학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가신 거지 저희가 얘를 그러는 줄 알고 보낸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우리 학교를 칭찬해주기 때문에 되게 너그러워지세요. 너그러워지시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알려줘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얘가 이런 날에 이런 말을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린 부모에게 고지했고 우린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를 서면으로 적으셔서 내부 결제를 하시고 부모님한테 동기로 보내세요. 근데 앞에 뭐냐 하면 그 학교에서 계속 불러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학교가 무능해서 얘가 이렇다라고 주장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간 거고,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다 제가 봤을 때 모든 부모는 애를 제일 이뻐해요. 내 새끼인데 어떻게 얘를 그러니까 이뻐하는 방식이 좀 너무 다양하고 자기 인생이 힘들어서 못 챙기는 경우는 있지만, 어쨌든 학교에서 불렀는데 일단 그 부모가 학교에 왔다거나 학교 전화를 받았다는 건 관심은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실제에는 되게 많고요. 전 치정이 제일 싫었어요. 나중에 나 신문에 나올까봐 너무 두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해요. 항상 나 얘랑 뭐 어떻게 했다, 남자애들 자랑 삼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SNS를 다 쫙 퍼지고, 요즘 제일 문제되는 거, 요즘 미투도 있지만 전 옛날부터 그런 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사고를 치는 건 한둘이에요. 대부분 애들은 다 열심히 건실하게 살아요. 어떤 애랑 몰래 찍은 뭔가를 어떻게 꼬셔서 어떻게 한 다음에 그걸 몰래 찍어. 그리고 나서 이걸 갖고 협박하는 거예요. 내가 너랑 헤어져 줄 테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나랑 자줘. 안 그러면 이거 풀 거야.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지 친구한테 돌려요. 걔가 얘랑 사귀면. 그러니까 나는 얘랑 안 사귀지만 이 여자애가 딴 남자애랑 사귀는 그 꼴은 못 보겠는 거예요. 이 동네 여자들은 다 내 거야. 그런 놈을 잡아서 족치었으면 제가 학교에 나오면서 가장 잘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스마트폰, 그러니까 뭔가 스마트폰을 뺏으면 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메일 이런 거 다 털어야 되잖아요. 다 털고 외장하드까지 다 뽑고 컴퓨터 뽑아서 와야 돼요. 어디에다 남겨뒀을지 모르기 때문에 탈탈 털어야 돼요. 진짜 탈탈 털어서 줄이를 들어야죠. 진짜 정말 저 싱가포르에서 태용을 지금도 치잖아요. 정말 그런 놈들은 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권을 사랑하는 나라니까요. 어쨌든 되게 근데 심각한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런 일을 처음 상담을 했는데 내가 뭔가 이거에 대한 대처도 해야 돼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되게 맑고 깨끗하게 사신 분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공부 잘했고 이게 바로 그냥 학교 들어왔고 그냥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스타일이고요. 아마 학교 상담실마다 상담 선생님의 스타일에 따라 상담실 분위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약간 불안하고 약간 좀 우울하신 상담 선생님이 계신 상담실은 약간 좀 우울하고 불안한 애들이라고 포진해 있어요. 근데 제가 호전적이라 그랬잖아요. 전 좀 파이팅해요. 되게 잘 싸우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일진들이 이렇게 다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 이해와 지도를 받아봤겠어요. 그래서 쫙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맨날 걔네들이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달았어요. 왜 쟤네는 배워도 아는 게 없을까? A라는 애를 때려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렸으면 대부분 안 때리잖아요. 근데 B라는 애를 똑같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면 A만 안 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경험에서 배우는 게 정말 없구나. 한 개씩 가르쳐야겠구나. 그래서 180개로 쪼개갖고 한 개씩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행인 게 제가 호전적인데 인내심이 강하거든요.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범죄심리학과를 갔어요. 그리고 과에 가서 배웠죠. 뇌가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애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장난으로 때린 거예요. 전 때릴 생각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걔가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표정을 한 개씩 다 학습도 시켜야 되고, 이런 애들이 또 정신병리에도 취약해서 여러 가지 막 붙어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걔 데리고 검사도 시켜야 되고 그 부모님을 설득해야 되고, 설득은 또 협상이잖아요. 너의 이런 괴로움을 이 검사와 이런 상담과 이런 교육을 통해서 덜어줄 수 있어를 설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되게 힘들어서 전 학교에서 도망쳤습니다. 교육청에 짱 박혀서 잘했어요. 근데 교육청 왔더니 자살, 어금니 아빠 사건 있으면 막 불려가고 그래요. 정말 힘들어요. 그것도. 상담 및 생활지도의 과제인데요. 학교 상담인데 이게 선생님들한테 막 교장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얘가 상담받았는데 왜 걔가 청선이 안 되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너도 네 인생이 잘 안 바뀔 텐데 학생을 걔가 담배도 못 끊는 것들이 왜 나한테 왔어. 걔가 청선을 시키래. 학생을
걔가 선선화 시킬 수 있다. 내가 얘를 감화를 시켜서 얘가 막 뿅 하고 변할 거란 낭만적 태도는 얼른 버려야 돼요. 제가 요즘에 범죄심리학과 다니면서 배우는 게 뇌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데 저희 경기대 범죄심리학과에 그것이 알고 싶다 요정이신 이수정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상담하고 치료하는 건 범죄자가 되지 않는 걸 목표로 해야 돼. 어차피 개차반으로 살 거야. 막 살 거야. 주변에 있는 사람 힘들 거야. 하지만 얘가 연쇄살인범이 안 되게 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그걸 목표로 상담이나 이런 걸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걸 저만 알면 뭐예요? 관리자가 알아야죠. 이제 그런 거랑 또 교사들이 모범생의 이미지를 좀 깨야 돼요. 그러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애가 수업 비 오면 수업 좀 안 올 수 있죠. 졸업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정시에 와서 정시에 가야 되고 얘 때문에 다른 애들이 영향을 받아서 뭐 수업 분위기가 서울대 가는 애들이 몇이나 돼요. 그때 저번 주에 오셨던 분이 해주셨던 얘기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뭐 이렇게 자유로운 교육을 하되 다 서울대 연고대 가야 되는 걸 목표로 삼는 학부모들이 여기 되게 많다. 아니에요. 저는 어쨌든 그냥 대학도 대충 다니면 되고요. 제가 끝까지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저는 좀 불성실한,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러니까 취사 선택이 되게 빠른 편이에요. 우선순위라. 나는 직장을 우선으로 다니고 학업은 서브야. 그렇기 때문에 나 힘들면 안 가요. 저 안 가고 교수님 대부분 큰 사건이 늘 있기 때문에 교수님 저희 반에 큰 사건이 있어서 오늘은 학교 못 갑니다. 이렇게 보내고 과제도 교수님 죄송해요 다음 주에 보낼게요. 그리고 4주 있다 보내고 그래도 B는 주세요. 졸업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그런 거 되게 못 견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 동기 중에 검사분이 계셨는데 그걸 못 견디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가야 되는데 과제가 너무 많아. 저 같으면 과제 몇 개 안 했을 텐데 그분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면서 자퇴를 하셨죠. 그러니까 좀 유연한 학교가 돼야 돼요. 애들 좀 학교도 좀 안 가도 되고 좀 체험학습도 좀 많이 해도 되고 모든 애들이 서울대 연고대 안 가도 대충 다 살아요. 제 동생 친구들은 제 동생이 내신 9등급에 내신이 15등급까지 있었나? 15등급에 15등급이고 수능 9등급 중에 9등급이었거든요. 걔 박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고 공부가 뜻이 그 길이 아닌 애들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아니야 얘네들이 그래도 사람답게 살려면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가야 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교사를 많이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좀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애들이 좀 덜 해요. 그 다음에 저는 좀 국가에다 바라는 거는 사람을 어쨌든 애 키우는 건 결국 사람이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 되게 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정말 지금도 열받아. 이제 소아 성애자가 이제 이렇게 이분의 판타지 나이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3까지 그 여학생들을 어떻게 하지도 못해. 또 그건 너무 불안해. 그 여자애들이 자기가 자위하는 모습을 봐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발발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유인하는 방법이 담배를 주는 거예요. 근데 담배 구하기가 힘드니까 애들이 그걸 보면서 담배를 받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영악하고 똑똑한 애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좀 순진한 애들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저보고 이쁘다 그랬어요. 저보고 착하다 그랬어요. 그 아저씨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 아저씨가 자기가 여자친구가 없고 또 불쌍한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러면 지 인생도 불쌍해 죽긴 누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잡았어요. 학교 일진들은 훌륭한 애들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판단하고 이놈이 우리 영역을 위협한다는 것을 알고 세상에 CCTV에 언제 찍혔다는 걸 기록을 해서 걔 몽타주까지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이거를 줄 테니 나는 위클래스에서 이틀 정도 쉬어야겠다. 그래서 그래라 이렇게 하면서 잡았죠. 근데 잡는데 그냥 이게 말로 쉽게 해서 잡는 게 아니에요. 그 진술 받아야 되죠. 써야 되죠. 그다음에 그 여자애 설득해야 되죠. 이 여자애 나중에 도망갔어요. 엄마한테 걸리면 혼난다고. 그래서 걔네 엄마한테 담임은 전화해서 설득하고 저는 그 여자애 잡으러 동네 PC방 다 돌았거든요. 그래서 걔 데리고 오고 아니야 니네 엄마가
널 걱정하시는 거지, 널 혼내도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지, 이런 일 갖고 니네 엄마가 널 사랑하지 않을 그럴 뿐이 아니야. 그래서 막 설득을 하고 엄마도 설득하고 그래서 막 울면서 아름답게 화해하고 그 사람이 감옥 가서 끝났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형량은 낮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자배치를 차고 저희 동네 또 돌다 그 여자애랑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너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했죠, 얼른. 그랬더니 말로만 한 거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 일이죠. 때리지도 않았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저 이거 신문사에다 제보해도 돼요? 제가 또 파이팅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 예, 저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 나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신문사에 찌를 거야. 그러니까 그놈이 이 동네 오지 못하게 해. 그때 그건 또 자유로운 나라니까 이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안 된대요. 아, 그러냐? 그러면 그놈 주소가 어디냐? 근데 뭐 알려줄 수 없대요. 걔는 얘가 어디 사는지 아는데 왜 나는 걔가 어디 사는지 몰라야 돼? 근데 사실이잖아요? 제가 뭐 알아서 뭐 할게요. 근데 제가 집요하다. 저 집요해요. 분명히 성범죄자니까 전자반체를 달았을 거야. 보호관찰을 받고 있겠지. 그래? 그러면서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모두 보호관찰소 다 전화했어요. 그래서 걔가 어디 있는지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그때 전화했죠. 얘가 경기 남부에 사는데 왜 서울 북부까지 올라와서 돌아다니냐. 그러면서 너 확인은 된 거냐. 그래서 엄청 쫙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안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걸 하려면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보호관찰 제도가 왜 허술한가를 살펴봤어요. 저 또 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보호관찰소 직원 한 명당 175명을 담당하고 있고요. 영국은 17명이에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고 교도소 숫자도 너무 적고 이 사람들, 이 아저씨도 좀 안타까운 게 나이가 되게 많은 범죄자셨는데 자기가 소아성애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취직을 하겠어요. 이런 범죄 이력이 있는데 어디에서 취직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도 안 됐지만 그래도 내 제자한테 그런 거 가만둘 수 없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이 덜 들이고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처음에 상담교사 넣을 때도 문제가 됐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애들을 키울 때 사고 안 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 갖고 평가를 받는 건 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그 메커니즘을 좀 많이 알려주고 그런 걸 좀 개발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전문 상담교사들을 이렇게 위센터에서 연수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좀 향상을 해야 되는데 발달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특히 경계선이나 이런 애들은 매체를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법적 지식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우리나라에 법이 많은지 몰랐어요. 겁나 많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애들을 보호하고 서류 업무를 능숙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되게 슬픈 게 그거예요.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는데 35시간을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 서류 정리할 시간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써야 되는데 맨날 야근하는 거예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류 정리가 필요하고 학교 상담은 개인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는 존재해야 해요. 그래서 균형을 좀 잡아야 되고 순진한 사람보다는 선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직장인이 됐으면 전 개인적으로 좋겠는데 학교 교사도 그렇고 전문 상담교사나 전문 상담사들도 그렇고 선하고 순진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상담이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과도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